그것은 운명이죠. 선별이라면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 우리가 살기 위한 길이다. 든든한 친구죠. 조력자? 든든한 친구. 혼자 가지 못하는 몰고 빛나는 길도 함께 가자. 저희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희망이죠. 산업별 노동조합은 시대적 흐름이고 기업 노조의 한계를 넘어 산별 노조로서의 더 힘찬 단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공동체. 노동자의 미래의 발전에 있어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동지들에게 막연한 불안이기도 하죠. 막상 산별화 된다고 하니 해야 되나? 하향 표준화라는 그런 식의 우려가 있고 우리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아무래도 좀 저주성이 좀 훼손되지 않냐. 조합비를 많이 떼가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별로 가야죠. 산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려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큰 설렘과 큰 우려가 있죠. 이럴 때 필요한 것, 바로 팩트죠. 산별노조 팩트체크 시작해봅시다. (2021년 6월) 우리는 역사적인 산별전환 투표를 합니다.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산별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대의원 대회에서 기존에 우리가 몸담았던 화학섬유연맹을 해산하는 투표를 합니다. 2022년 대의원 대회에서 이제 연맹 해산 안건을 상정하고 지금 구조로 보면 산별 사업장들이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해산 결의가 무리 없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연맹이 해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고. 연맹은 해산되고 없는데 혹시 산별 전환을 하지 못한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게 됩니다. 민주노총은 원래 규약상 개별 노조가 직가입을 못하고 가맹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소수이긴 하지만 지역본부를 통한 직가입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혼재된 상황을 정리하고자 민주노총은 2018년 대의원 대회에서 3년 내에 직가입을 가맹으로 편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제 직가입을 받지 않고 가맹을 통한 가입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섬유연맹이라고 하는 틀이 없어지면 노조로 가지 않으면 이제 어떤 틀에도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주노총의 울타리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유일한 방법은 직가입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열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현재는. 산별이 되면 교섭이 어떻게 바뀌지? 가장 궁금한 것이죠. 우리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산별이 되면 최종 교섭 체결권자가 단위 사업장의 지회장이 아니라 산별노조의 위원장이 됩니다. 그러나 한 명의 산별노조 위원장이 모든 사업장의 교섭을 직접 가서 교섭하고 체결할 수는 없겠죠. 산별노조 위원장이 홍길동처럼 분신술을 쓸 수는 없을 테니까요. 교섭단을 그러니까 지부별로 의논을 해서 지부 운영위를 통해서 예를 들면 A 사업장의 교섭은 누가 들어갈 건지, 그러니까 이걸 대각선 교섭이라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다 짭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위임장을 줘서 교섭을 하는, 그걸 이제 대각선 교섭을 하게 되죠. 의제는 현재 기업별 노조에서 다루고 있는 그 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조건 개선 문제들은 그대로 가져와서 다룰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은 그 단위, 교섭 단위별로 하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될 일은 없다. 금속노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를 보면 교섭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장에게 대부분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위원장이 내려가셔서 첫 상견례 할 때 의장으로 얘기를 하죠. 노측 교섭 투표로. 하지만 그 이후에 다 현대차 지부장한테 대부분 위임을 해요.
끝날 때쯤 가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위원장이 하고 나머지는 다 지부가 알아서 하는 형식이에요. 마지막 가서 위원장이 같이 사인을 하죠. 체육권을 위원장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기업별 노조였을 때와 산별 노조였을 때가 똑같진 않죠. 교섭 자리에 앉을 때부터 산별을 등에 업고 앉는 것과 아는 것은 차이가 있죠. 더욱이 교섭이 벽에 부딪히거나 쟁의권을 발동할 상황이 오면 산별 노조의 힘은 더 크게 느끼죠. 진짜 안 풀릴 때 이제 위원장이 들어오시거나 하면 위원장님이 그 교섭권자니까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연맹이면 뭐 사실 뭐 그거는 그냥 이건 뭐 너희들의 교섭인데 너희들의 단체 협약인데 왜 다른 사람이 들어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이것 자체가 그분의 체결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왔을 때 확실히 좀 압박을 많이 받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초반에 잘 안 되던 게 좀 진척이 된 부분도 있었고. 산별이 되면 교섭은 기존의 우리의 기업별 교섭이 그대로 가면서 오히려 산별 노조의 힘이 더 가해져 강한 교섭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뻥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업계에 어떤 만연해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적으로 이제 퍼져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그냥 제가 네이버랑만 이렇게 교섭을 해봐야 개선될 리가 없잖아요. 사용자들도 사용자 협회나 뭐 그런 것과 교섭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국회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그런 곳에 뭔가 도움을 통해서 해결해야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산별이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산별 노조는 지회 교섭과 지부 교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별 중앙 교섭이 있죠. 최근 6년여 동안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총 541건입니다. 이 중 40%가 사업장의 노후화된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산화학단지에서 난 폭파 사고들이 노후시설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 관리 감독을 해당 기업에만 맡겨놓으면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죠.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려면 해당 기업의 설비를 정부나 지자체가 들여다볼 수 있는 관리 감독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강제하려면 법제화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산별 중앙교섭이 바로 이런 의제들을 다룰 것입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노동자들이 직접 개별이 아니라 하나의 큰 힘으로 뭉쳐서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현실에서 가능한 일이 되게 됩니다. 금속노조가 주 40시간 노동제를 산별중앙교섭에서 합의한 이후에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이 법제화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단위사업장 노조의 교섭으로 힘든 것, 산별노조의 중앙교섭으로는 가능합니다. 산별로 전환되면 통상임금 1%에 해당하는 조합비를 산별노조 중앙에 냅니다. 기존에 내던 조합비죠. 만약 1% 넘게 조합비를 받은 기업노조가 있었다면 1%를 뺀 나머지는 그 지회에 귀속됩니다. 기업노조 시절 적립해놓은 각종 기금, 당연히 그 지회에 귀속됩니다. 이렇게 산별 중앙으로 모인 조합비 중에서 8%를 쟁의기금으로 적립합니다. 그리고 25%는 중앙, 18%는 지부, 49%는 지회로 배분됩니다. 49%? 기존의 연맹비로 20-30% 내고 7-80%를 쓴 기업별 노조 시절을 생각하면 적죠. 처음에는 조합비 집행 방식이 달라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로 있을 때는 모든 비용을 기업별 노조가 오롯이 다 감당하는 반면 산별 노조가 되면 중앙과 지부 그리고 지회가 조합비 배분만큼 나누어 함께 감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화섬노조의 조합비가 납부가 되고 거기서 저희 지회의 예산이 배분이 되죠. 저에게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 예를 들어 조합원 교육 같은 거는 저희가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간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많이 지시니까 그리고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문계약이 본조랑 되어 있다 보니까 상시로 이제 저희가 뭔가 물어보거나 도움을 받거나 투쟁을 할 때 큰 돈이 들어갈 때는 어쨌든 또 본조에서 도움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 보다 제도적인 문제나 산업적인 문제들에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되기도 하죠. 이제 50%를 중앙으로 올리고 50%만 지부에서 썼거든요. 활동을 해보니까 조합비를 올리는 만큼 중앙에서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정책에 개입하는 문제,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의 한 지부의 문제이지만 이런 것들을 전체 우리 문제로 만들어서 보호하는 문제, 그리고 권리를 쟁취하게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올리는 만큼 우리한테 훨씬 더 그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된다. 신분보장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쓰입니다. 지난해 1월 노조 활동으로 해고를 당한 한국음료지회 조합원인 그는 수개월째 신분보장기금으로 생활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화섬식품노조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에게 산별노조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업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엄청 고마운 그거죠. 산별 진짜 고마워요. 생활비뿐만 아니라 법적 다툼을 벌일 때 드는 소송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업무방해로 고발을 해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임 비용을 화섬식품산 노동조합 그 신분 기금으로 대체를 해줘서 많이 해소가 됐죠. 법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때, 그럴 때 신분보장금을 유용하게 화섬 노동조합에서 다 이렇게 충당을 해주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마음 놓고 현장에서 투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별노조는 내가 낸 조합비가 나를 위해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온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산별노조이기에 가능한 가치 말입니다. 내가 낸 조합비가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도구적 관점이 아니라 내가 낸 조합비가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게, 또 우리 사회를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마음이 열려지면 한 달에 1, 2만 원을 더 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조합비에서 그대로 가는데, 다만 우리가 낸 조합비 우리가 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낸 조합비가 일정 부분이 노조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여는 게, 또 그런 전망을 갖는 게 전 산별노조의 가능성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산별 노조 중에서도 좀 안정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개인주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해보는 거를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산별 전환이 된다고 해도 기업별 노조로 있을 때처럼 교섭을 그 지회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뭐가 손해가 날까요? 우려하는 것은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사업장 노동자 간에 나 있는 격차 때문에 생긴 걱정이겠죠. 격차를 맞추기 위해서 낮은 쪽으로 맞춰지지 않을까? 이른바 하향 평준화 말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될 일이죠. 산별노조가 낮은 쪽으로 맞추기 위해 대기업 노동자들의 조건을 밑으로 끌어내린다면 과연 한국 최대 규모의 공장인 현대자동차 지부가 산별노조로 남아 있었을까요? IT 업계의 최대 노조인 네이버 지회가 산별노조에 있을까요?
사실 공장 간의 격차를 이용해 하향 평준화 방식을 아주 잘 쓰는 쪽은 산별노조가 아니라 자본 측이죠. 자본은 하나인데 노동조합이 5개가 있어 노동자의 요구가 5개로 각각 다르다고 하면 과연 자본은 어떻게 할까요? 이익에 살고 이익에 죽는 자본은 당연히 5개의 요구 중에서 자본에 가장 이익이 되는 쪽과 체결을 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교섭 중이던 노조는 처음의 요구에 한참 못 미쳐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죠. 이것이 바로 하향 평준화지 뭡니까? 만약에 회사처럼 우리도 하나의 노조로 교섭한다면 당연히 같은 내용으로 교섭을 시작하고 마무리를 함께 하기 때문에 자본의 하향 평준화를 애초에 막아내고 억울해하는 노동자들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민주노총 내지는 연맹이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냐, 지금의 우리의 역량으로도 충분하지 않냐라고 하시는 그런 좀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산업 전환이 한창이죠. 친환경차로 전환되면서 완성차 공장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사라지는 부품이 많아서 부품사들의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노동조합이라도 이런 산업 전환에 혼자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 금속노조는 몇 년 전부터 자동차 산업 전환에 대비한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독일 금속노조는 한 발 더 나아가는 산업 전환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자동차 산업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대규모 투쟁과 함께 각 사업장에서 산업 전환 과정에서 고용 보장을 위한 미래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한 단사 노조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석유화학 산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세계 석유 수요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비대면 활동 증가로 2030년 이후 정체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점차 현실화하면서 탈탄소 전환은 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은 철강업계 다음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습니다. 많은 석유화학 기업들이 정유 분야를 줄이고 비석유화학 분야로 사업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LG화학도 롯데케미칼도 2050년까지 더 이상 탄소 배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대중공그룹이 수소로 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니까 올뱅크가 만드는 정유 파트의 비중을 50% 밑으로 줄이고 수소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 왜냐하면 석유화학 정제할 때 부생수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사업을 하겠다는 게 지금 현대중공업의 계획이에요. 2050년 넷제로, 탄소 제로 시대를 맞이해서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 위기가 이제 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전체의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은 이 글로벌 위기를 자기의 새로운 사업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아직은 아니라고, 내 일터는 잘 나간다고. 이 변화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를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위 사업장만의 힘으로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 힘을 모아서 막으려면 결국 산업비를 모아낼 수밖에 없다. 지금 새로운 디지털 노동의 변화가 지금 물밑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직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만든다는 거는 이미 전쟁은 벌어졌는데 이제 병사를 소집한다, 훈련시킨다? 제가 볼 땐 그건 어림없는 얘기라 생각을 해요. 향후의 미래의 어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와 계획은 단위사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도 만들 수가 없다. 2021년, 올해 우리에게는 가장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산별전환은 누가 뭐래도 힘있는 하나의 노조, 산별노조를 완성해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산별전환을 꼭 이뤄냅시다. 내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를 만들어냅시다. 산별노조는 벽에 창문을 내는 보인다는 거죠. 전망을 보이도록 만든.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바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더 크게 뭉쳐서 더 크게 투쟁을 해서 더 큰 승리들을 만드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회의 전환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동지들 산별노조로 민주노총으로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힘있는 산별노조 그리고 힘있는 화학섬유식품 노조를 만들고 그 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모습의 노동조합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주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업장도 이탈자 없이 전부 민주노총 사업장으로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